578페이지 경매 절차의 5 사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을 때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이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금 좀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을 정하죠. 감정평가를 잘못하다 보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을 잘못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비싸게 되었다, 좀 싸게 되었다, 이거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왜 평당 100만 원입니까? 실제로 가보세요. 평당 120 합니다. 평당 150 합니다. 너무 싸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또는요, 또 너무 비싸게 되었다, 조금 비싸게 되었다, 너무 싸게 되었다, 이거 가지고 매각에 대한 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정평가가 되었다,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매각의 대상이란 얘기고, 매각 대상은 반드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거. 감정평가해야 할 것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됐습니다. 또는 감정평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감정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금액의 다가와 상관없이 금액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매각에 대한 이의 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공장의 토지 만약에 5억, 공장의 건물, 이게 건물 해가지고 3억,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류 해가지고 기계류 A 해가지고 1억, 기계류 B 해가지고 1억, 그래서 합계금 10억 해가지고 최저 매각이 정해져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기계류 B는 이거는 감정평가 하면 안 돼. 이건 리스한 거야. 리스한 건 리스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낙찰자는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포함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요, 처음부터 감정평가해서는 안 될 것을 감정평가한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매각 불허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또는 보세요. 또는 감정평가해야 할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평가해야 할 것을 누락하는 경우. 요전에 감정평가해야 될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축사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 간이 액비 저장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축사가 3억이야. 간이 액비 저장조가 2천만 원이야. 이게 누락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거 감정평가를 잘못해가지고 경매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보세요. 너무 어느 정도 고평가되었다, 또 너무 저평가되었다, 이거 가지고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하여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감정평가한 경우, 이런 경우, 또는요 감정평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요 금액의 다가와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자, 여기서 이런 사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일괄 매각 결정에 중단 흠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여기서 매각 불허 결정에 사유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게 1번, 이게 15번지, 이거 16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 물건, 요거는 2번 물건, 그래서 1번 물건, 2번 물건 해가지고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1번 물건, 2번 물건 따로따로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일괄 매각해야 되는 겁니까? 일괄 매각해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매각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뒤에 땅이 맹지가 되잖아요. 그죠? 또 보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15번지, 이게 16번지 돼 있어. 근데 이게 24평이고 이게 26평이고 그래. 그 따로따로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 집 못 짓잖아. 두 개 된다라고 50평까지 집 질 수 있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일괄 매각해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매각한다 그러면 이거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지 않으면 낙찰 안 받을 거 아니냐고.
일갈매각해야지 이게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일갈매각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갈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15번지, 16번지, 17번지, 18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16번지 소유자 A, 17번지 소유자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번지 소유자는 A와 B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길이 없으면 16번지와 17번지는 맹지가 되잖아. 요게 길이 있어야만이 건축허가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요 땅에 대하여 18번지에 대하여는 A와 B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17번지 B의 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17번지만 경매로 나오면 안 되지? 네. 모두 나와야 돼. 요거 18번지에 대한 B의 집은 2분의 1도 일갈매각해야 되는 거지. 일갈매각에서 누락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낙찰 못 받는 거지. 길이 있어야 낙찰 받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일갈매각 해야 되는데 일갈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때는 매각 불허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것이, 자,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법정 매각 조건이 소멸되는 권리들은 여기서는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들은 매각물건에서 기재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인수되는 권리들은 반드시 매각물건에서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물건에서 기재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낙찰자가 그거를 모르고 낙찰받게 되는 경우에 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인수되는 권리 있다니 무슨 얘기냐? 난 낙찰 못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또 보세요. 거꾸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어. 그럼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볼까요? 보세요. 갑수의 주택에 을이라고 하는 건조당권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얘가 보증금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얘는요, 배당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이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지. 그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1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3억짜리인데 이게 X라는 사람이 이거를 낙찰받았어. 낙찰받았는데 얘가 배당 요구를 뭐부터 할까요?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되었다. 얘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한 기록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 이거 인수되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거지. 배당 요구를 안 한 것, 내가 헷갈린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얘가 인수되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을 했다든지 또는 그 반대인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낙찰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보세요. 이게 얘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안 한 것처럼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배당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인수되는 것이 없는데 인수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 그러면 인수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여기서 해가지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저가로 낙찰되었다. 그게 제대로 됐으면 이게 저가로 낙찰되지 않고 제대로 낙찰됐을 건데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다. 라고 하면서 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자, 이의를 제기할 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어.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굽니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다. 그럼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굽니까? 채무자나
채권자가 피해보는 거지. 저가로 낙찰되니까. 이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갑이나 을, 이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잘못 나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낙찰자가 야, 나는 인수되는 권리가 여기서 있는데 없는데 인수되는 권리 있는 것처럼 잘못됐다. 그래서 해서 나는 이거 낙찰 오늘 왜 이러냐. 약간 더 이럴 때가 있구나.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진짜 지원한 끝부터 넘어갑시다. 보세요.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됐어.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저가로 낙찰되는 사태가 발생하겠지. 그런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낙찰자가 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는가? 매각 물건 민수에서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법원에 받아주겠습니까? 그래, 좋다. 경매 절차에서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이 너한테 무슨 이해관계 있냐라고 할 거 아니야. 오히려 싸게 낙찰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 그때는 갑이나 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낙찰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에게 이해관계, 경매 절차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의를 제기하는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6호 사유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에, 자,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안에 이렇게 가보니까 금이 크게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현황조서서나 매각물금인서서나 이런 쪽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나는 쓸만한 건물로 알고 낙찰받았단 말입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 해볼까요? 보세요. 어떤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낙찰받고는 이게 빈집이야. 지금 현재 누가 안 살아. 낙찰받고 나가지고 우연히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걸 확인했어요. 창문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창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거실이 보이는데 손전등으로 거실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거실에 커다란 이 고무다라이? 그 다라이 일본 말인데 그 김장통, 대야 말고 김장통처럼 큰 통, 고무통, 빨간 통. 큰 통. 그냥 고무다라이라고 합시다. 빨간 고무다라이 큰 통이 이게 한 3개가 놓아진 거야, 거실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에서 물이 새는 거야, 물이.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붕이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고 낙찰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이거 계속 잔금 내야 돼? 이건 내가 낙찰 못 받는 거지. 나는 이런 건물인지 몰랐다. 근데 이게 부동산에 대한 현저한 훼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난 낙찰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내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관한 훼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훼손이 그런 훼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해야 돼. 훼손이 있다라 하더라도 사선 훼손 이거 가지고 내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봤더니 유리창 몇 장 깨져 있더라. 나 낙찰 못 받겠다. 이거 안 되겠지, 그지?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봤더니 타일이 몇 장 나갔더라. 나 낙찰 못 받겠다. 이거 안 되겠지, 그지? 중대한 훼손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매각에 참가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중대한 훼손이 현저한 사실이면 안 돼.
즉 숨겨져 있는 것이라 해야, 숨겨져 있어서 모르는 경우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크랙이 쭉 가 있습니다. 건물의 벽체가 크랙이 가 있다는 걸 왜 크랙이 가 있는 겁니까? 집안이 흔들리게 되면, 집안이 부실하게 되면 이 건물이 뒤틀린단 말이에요. 뒤틀리면 금이 가는 거죠. 저는 금이요, 이렇게 수직으로 난 금이 있고 수평으로 난 금이 있죠.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수직으로 난 금, 상하로 난 금하고 수평으로 난 금하고. 수직으로 난 금이 더 위험할 거죠. 수평으로 난 금이 더 위험하답니다. 어쨌든 보세요. 금이 쭉 가 있어. 내가 그거를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내가 낙찰받았어. 여기 보니까 현황조사서든 감정평가서든 매각물건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쓸만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가지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낙찰받고 나서 알았어. 그럼 어떻습니까? 난 낙찰 못 받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숨겨져 있는 하자로서 내가 모르는 경우라 해야 돼. 만약에 보세요. 어떤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건물 외벽에 금이 쫙 가 있어. 누구나 보면 이 건물에 금이 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사실이야. 나만 몰랐어. 내가 임장 안 가보고 부실하게 해가지고 내가 몰랐어. 이건 안 되겠죠. 또 보세요. 건물에 금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기록이 있어. 이거 뭡니까? 내가 모르고 그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낙찰받았어.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금이 가 있어. 나 이거 금 간지 몰랐습니다. 나는 낙찰 못 받겠습니다. 그럼 법원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매각물건명세서 못 보셨습니까? 매각물건명세 비고란에 금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단디 안 받습니까? 그건 네 책임입니다. 매각부로가 못 해줍니다. 라고 하겠죠. 자, 다시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멸실훼손이, 자, 중대한 훼손이래야 돼. 멸실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멸실의 경우에는 중대하다, 안 하다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내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난 자, 내가 여기서 낙찰받았어. 낙찰받고 나가지고서는 여기서 매각길에 낙찰받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건물이 그 사이에 무너졌어. 건물이 무너져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럼 난 낙찰 못 받겠다 해야 되겠죠. 멸실의 경우는 당연히. 근데 훼손의 경우에는 그 훼손이 중대한 훼손이냐 그렇지 않은 사소한 훼손이냐에 따라서 중대한 훼손이라야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셨겠지. 또 중대한 훼손이라 하더라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나만 몰랐다. 그건 내 책임이지. 중대한 훼손인데 숨겨져 있는 거야. 매각물건 명세서나 기록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래서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현장이 그래. 그럼 나 낙찰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문 열고 보니까 그 안에 거실에 여기 해가지고 커다란 고무통이 3개나 있더라고. 이건 나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기록에도 없고. 그럼 난 낙찰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중대한 훼손, 멸실이다, 훼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죠. 물리적인 훼손을 얘기하는 거잖아. 문제는 물리적인 훼손이 아니라 가치의 훼손이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것도 중대한 훼손에 해당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를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일본 대심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일본 대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낙찰받았는데 이 안에 거실에 보니까 아파트 거실에 해가지고 하얀 페인트 표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사건 현장이야. 낙찰자가 그거 모르고 낙찰받았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아파트가 훼손된 겁니까? 훼손된 건 아니잖아. 훼손되잖아.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훼손이란 말입니다. 훼손된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내가 매각 불허를 신청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보증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다른 사례입니다.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인 소유자가 비관 자살했어 거기서. 그걸 모르고 낙찰받았어. 이거는 물리적인 훼손이 아니잖아 이거를. 그럼 이것도 중대한 훼손으로 봐서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본의 대심은 결정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런 게. 그럼 보세요. 이런 일은 일본에서만 일본의 경매 현장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매 현장에서는 없었던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겠지.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판례조차 없냐 이 말이야. 일본은 판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판례가 없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낙찰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내 재수 없음으로 돌렸다는 얘기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일부 대시험 판결에는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어적인 표현으로선 물리적인 멸실훼손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훼손은 경제적 가치의 훼손도 여기 훼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제적인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것이므로 이것도 훼손으로 모아서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낙찰자가 모르고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 나 낙찰 못 받겠다 보증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판례가. 그건 뭐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내 재수 없음으로 돌리고 말았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런 일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북구 쪽에 어떤 새 아파트를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의 낙찰가가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보통 95% 막 이상의 낙찰되고 이랬을 건데, 95% 이상의 낙찰되고 이럴 건데, 이 사람이 해가지고 80% 초반대에 들어갔어. 그냥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건, 그 정도 쓰고 들어가가지고 낙찰 못 받는다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한번 경험삼아 입찰표 쓰는 거 연습해본 김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가서 모의를 한번 해본 거야. 해봤는데, 또 낙찰이 딱 된 거야. 보통 95%, 9% 돼야 낙찰되는데, 81%에 쓰고 들어가는데 낙찰이 된 거야. 야, 이거 낙찰했다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최고가 몇 신고 그래서 해가지고 쭉 나갔더니 갑자기 나는 81% 낙찰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경매법정 분위기가 썰렁한 거야. 그거 수근수근 끄고 하는 게 저 아줌마 저거 어떡하려고 저래 저거 뭐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살인사건 현장이야. 이게 경매로 나와가지고 뒤에 부부싸움하고 하다가 여기서 살인하고 해가지고 고리살인 쳐주고 막 했단 말이야. 그거를 모르고 낙찰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81% 낙찰받은 거야. 자, 이거 물리적인 훼손 아니죠?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이거 낙찰받고 난 다음에 내가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내가 들어가. 야, 싼 김에 그냥 무서워도 들어가 살자. 이렇게 해? 밤에 자다 나오다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펜트 칠은 여기 보기 거기가 보일 건데? 세를 줘? 세는 나가? 여기 해가다 보면 이미 여기 해가지고 살인사건 나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 하면 포리스 라인 쳐주고 난리 났겠지, 그지? 신문 기사도 내가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세는 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수강생이 우리 제자가 낙찰받았다고 이거. 낙찰받고 왔다고. 교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뭐예요? 물리적인 훼손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에 중대한 훼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요. 이거 나 모르고 낙찰 받았다. 나 이거 낙찰 못 받는다. 매각 불허가 해달라. 매각 불허가 해달라. 매각 불허가 결정해줘야 되겠지 법원에서도. 매각 불허 결정하고 보증 돌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낙찰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낙찰자로 되고 내가 낙찰자로 되지 않았어. 그 왜 저 사람한테 매각 허가합니까? 내가 낙찰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매각 불허가 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다퉈야 되겠지. 거꾸로 내가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낙찰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야. 그럼 내가 매각 불허가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물건인지 몰랐다.
내가 매각 물건 면세서는 이런 물건은 나왔는데 이런 물건은 사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아니더라. 다르더라. 난 낙찰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중대한 훼손이 있을 때 여기서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여기서 멸실 훼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진 때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입니다. 5억짜리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것을 1억 싸게 낙찰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4억에 낙찰받았어. 5억짜리 4억에 낙찰받았어. 근데 매각길에 낙찰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길까지는 여기서 아무런 유치권자 등 유치권 신고한 바가 없는데 매각길 이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 여기서 유치권 신고 들어와가지고 2억으로 들어왔어.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공사대금 물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5억짜리가 아니라 나는 공사대금 2억을 끌어안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3억짜리지. 3억짜리 4억에 낙찰받은 거잖아. 내가 경매에 참가할 때는 유치권 없었다. 그래서 나는 4억에 내가 입찰에 참가했다.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내가 유치권 2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경매에 사업 참가하지 않았다. 나 낙찰 못 받겠다. 매각 불허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가 좋습니까?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중대한 권리관계에 변동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인수되는 권리가 없던 것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야.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옛날에 주택은행입니다. 장기 저리 할부로 여기서 돈을 주택자금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여기서 2천만 원이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여기서 2억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정이라는 사람이 1억이라고 합시다. 정이라는 사람이 2순위 저당권자로 여기서 5천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여기서 해가지고 X라는 사람이 자 이거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경우에 지금 임차인이 얘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일 때 얘가 만약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갖췄다라고 하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대항력은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즉 병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병은 낙찰자에 대항하여 이 집에 계속 살겠다. 나 아직 기간 남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고 방은 빼야 되고 당은 빼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한다면 우선변제를 얘 다음으로 우선변제 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병이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갖춘 거야. 확정일자를 안 갖췄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항력 요건을 갖췄으나 확정일자 안 갖췄으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거지. 근데 이 대항력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잖아.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어떻습니까? 배당이 나중에 근저당권자에 건너뛰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요. 대항력은 갖췄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한다면 보증금 하나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병에 할 수 있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위변제하는 겁니다. 대위변제.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거야. 지금 병이 갑을 대위하여 갑 대신 을에 대한 채무 2천만 원을 변제하는 거야. 이걸 변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제하게 되면 그러면 이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을의 근저당에서 정의 저당으로 바뀌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바뀌는 거지. 말소기준 권리가 바뀜으로. 따라서 병은 이때
자, 전입신고는 했으나 대학용권을 갖추지 않, 자, 학생일자를 안 갖춘 이런 사람은 여기서 2천만 원 대변제하게 되면 1억 원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돼가지고 병이 갑한테 내가 네 대신 갑에게, 네 대신 자, 채무, 의뢰대한 채무 2천만 원 변제해 준 거 있으니까 그 돈 내놔라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 돈을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대변제 2천만 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병은 2천만 원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1억 원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셨습니까? 문제는 낙찰자야. 문제는 낙찰자가 낙찰받을 때는 인수되는 것이 없었죠.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인수되는 것이 생긴 거야.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인수되는 것이 없었다, 인수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는 내가 낙찰받을 때는 인수되는 것이 없었다.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인수되는 것이 없었다가 인수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졌다. 나 낙찰 못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여기서 매각 조건이 달라져가지고 인수되는 것이 없다가 인수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달라졌을 때, 이럴 때에 매각 불허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은 낙찰받고 난 다음에 매각기일 전에는 유치권 신고 안 들어왔다가 낙찰받고, 내가 매각기일에 낙찰받고 난 다음에 누가 유치권 신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내가 나 낙찰 못 받겠다. 나 유치권의 부담 때문에 내 낙찰 못 받겠다. 라고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